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의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군함들을 급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함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남미 인근 해역의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한 것은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계 최대 매장량의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노린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길거리 음식점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별을 받은 유명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게살 오믈렛을 메뉴판 가격의 2배가 넘는 16만 원이나 받았다는 사실이 SNS에 퍼지면서 정부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국 텐진에서 어제 개막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반서방 진영 결집을 촉구했는데요. 한편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이틀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의원 특혜에 반발한 시위가 거세지자 문제의 주택수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작년 9월부터 하원 의원들이 월 최저임금의 10배나 되는 주택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시위 중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면서 시위가 더 격화됐습니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 계획을 취소했고 의회는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대 학생연합체인 전 인도네시아 학생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특혜 폐지론 부족하다면서 추가 시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최소 10년간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자 주민 200만 명은 재건 기간 동안 자발적 방식으로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가자 지구 내 제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겐 현금 5,000달러와 4년간의 임대료 보조금, 또 1년치 식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히자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또 아랍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습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요.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스페인 환경운동가들이 현지 시각으로 31일 가우디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기둥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미래식물이란 이름의 단체 활동가 2명은 올여름 스페인의 광범위한 지역이 산불로 황폐화된 데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단체는 2022년에도 프라도 미술관에서 고야의 작품 액자에 운동가들 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그동안 수십 차례 유사한 항의성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난 멈추지 않는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다라고 미국 항소심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 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이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총 11명의 판사가 심리에 참여했는데 7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미 5월에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제 2심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인데요. 네. 1977년에 제정된 이후 이란이나 북한을 제재하는 데 쓰였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 5곳,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정부가 4월에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이 펜타닐과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5월 판결에서 이 관세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다만 이번에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즉각 상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관세가 폐지되면 국가에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최종 판단을 이제 내리는 곳이 대법원인데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 시민 연방 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각국에 부과된 관세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또 협상가로서의 권한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럼 대법원이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올해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출생시민권 금지 등의 사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네.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할 길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122조, 관세법 338조, 그렇죠. 다른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관세는 유지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보도를 로이터 통신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아예 의회가 그러면 관세를 입법화하자라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자리. 네, 이게 미국 관세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베이징 인근 텐진에서 반서방 성격의 다자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게 끝나면 3일에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건데요. 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1996년에 설립됐습니다. 근데 올해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이 6개밖에 없었는데 10개국이 됐고요. 참관국과 파트너 국가를 포함하면 총 26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대부분 반서방 색채가 짙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노선에 맞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내일 회의가 끝나면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담긴 공동 성명도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서방 연대 분위기가 3일에 열병식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인도가 한때 미국, 일본, 호주랑 안보협력체 쿼드를 구성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후에는 좀 미국하고 멀어지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입한다. 그렇죠. 이걸 세탁해준다 라면서 지금 인도에 50%의 폭탄 관세를 부과했는데 인도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랑 가까워지면 국제 정세에는 큰 파장이 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번 열병식에 네. 모디 인도 총리가 이제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편이냐 양쪽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모디 총리가 시 주석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자,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 다자주의를 지키자라는 데 뜻을 모았는데 그래도 3일 열리는 열병식에는 안 갑니다. 이것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인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대 시장이긴 한데 인도와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안보 위협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인도로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수출 시장이고요. 중국의 안보 위협이 있을 때 함께해 줄 수 있는 우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이번에 중국을 가긴 했는데 이건 트럼프발 관세 위협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인도랑 중국이 5년 만에 국경 무역, 직항 노선을 재개하자라고 합의하면서 좀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디 총리가 열병식 무대에까지 오르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인도 총리는 대개 중국이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열병식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와 나란히 서는 걸 자제하기 때문이다라고 AP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이유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엔 가는데 열병식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CNBC는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해 왔는데 수십 년간 유지한 원칙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적 고개를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잠시 소식이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면요. 오늘 10시 50분 기준으로 충남 홍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0시 50분 충남 홍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좀 잘 대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하나하나 뽑히는 눈엣 가시. 이스라엘이 이 가시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있는데요. 네. 하마스도 제거가 많이 됐죠. 그다음에 그렇죠. 헤즈볼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이 예멘의 친이란계 무장 세력인 후티가 됐습니다. 이 다수의 핵심 인사들이요.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수도 사나를 정밀 공습했는데 그때 후티 반군 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후티가 성명을 통해서 이날 알 라하위 총리와 내각의 수반들이 숨졌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네. 라하위 총리가 지금까지 가자지구 전쟁 기간 이어진 공격으로 숨진 후티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당시에 이 좀 주요 인사들이 후티의 수장인 알 후티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여 있다가 공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도 우리가 후티 반군의 정치와 군사 지도부의 주요 인물
작물들을 제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쪽 방송 보도에 따르면 총리를 포함한 후티 내각 장관 전원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하위 총리가 작년 8월에 후티의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는 명목상 총리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멘 남부 출신입니다. 이곳은 아직 후티 반군이 장악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서 총리로 임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라하위 총리가 사망을 하면서 후티 반군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마프타 제1부총리가 이제 총리 직무 대행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그렇죠. 그것도 예. 지나가는 서방 국가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1,800km나 떨어진 예멘 수도 사나 등 후티 본거지에 그동안 16번이나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습으로 후티 반군이 심각한 좌절을 겪게 돼서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기반 시설을 많이 공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부를 노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군의 지휘 체계에는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티가 이스라엘 측에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왔죠. 아부 오베이다를 공습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이 오베이다를 누려서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가자시티의 아파트를 이스라엘이 표적 공습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오베이다를 비롯해서 이 건물에 살던 주민 11명이 모두 사망했다라고 사우디 쪽의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오베이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단과 대대 차원의 대변인 활동을 감독하고 선전 정책을 수립해왔던 최고위급 인물인데요. 항상 복면을 쓰고 영상 연설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하마스의 심리전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꼽혀왔던 사람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우향 프로가. 네, 그것도 네. 멀게 끝쪽으로 우향 끝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의 주요 3개국에서 극우 또는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초로 동시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극우 정당이나 반이민 정당이 정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경제 빅3를 구성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극우와 포퓰리즘 정당이 동시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올해 초부터 여론조사를 하면 계속 선두입니다. 네. 근데 지난달의 여론조사에서는 바르데랄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도 꼽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도 국민연합의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이죠. 영국 개혁당 지지율이 지난 6개월간 급등했습니다. 지금 집권 노동당, 야당 보수당을 여유 있게 앞서가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이 연초부터 중도 보수 기동 민주당과 접전을 벌여왔는데 최근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유가 무엇이냐 분석을 해봤을 때 이민자 급증, 경제 성장 둔화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꼽히는데요. 네. 이 빅3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려면 아직 몇 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우와 포퓰리즘 정당이 선전하는 게 결국 해당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 극우 청년들이 주축이 된 반이민 자경단이 또 활동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리고요.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민자와 유색 인종을 위협하고 있는데 난민인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라면서 그냥 차량을 막고 운전자 신분증을 검사하고요. 길에 지나가고 있는 이주민과 유색 인종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원래는. 공권력을 넘보는 행위이기 예.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행위인데 이런 활동이 또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또 인기를 얻고 이렇게 되면서 인종차별 메시지가 SNS에 갑자기 1000% 이상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부추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분위기가 좀 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뒷걸음 친 세계 평화. 네, 호주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가 매년 세계 평화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세계 평화지수 2025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뭐 사회 안전, 안보 단계, 국내외 갈등 규모 뭐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서는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이후 계속 1위인데요. 네. 세계 행복지수 평가에서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CNN이 북반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2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였고요. 뉴질랜드와 호주,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63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작년보다 2계단 오른 41위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 러시아가 처음 꼽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였고요. 전쟁 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은 작년과 동일하게 149위에 머물렀는데 아시아에서는 153위인 미얀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순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전년과 비교해서 올해 세계 평화도 수준이 0.36%가 악화된 걸로 나타냈고요. 조사 대상국 중에 87개국의 평화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폭력적인 분쟁 위기에 지금 세계가 직면해 있는데 네. 2023년에 59건의 국가 기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이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마치 몬테규와 캐플릭 같다. 로미오 줄리엣이네요. 줄리엣 가문 같다라는 네. 건데요. 네. 지금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방을 럭셔리하게 꾸며서 틱톡을 비롯한 SNS에 올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학생과 부모가 방 하나 꾸미는데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와.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좀 먼 기숙사에서 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네, 그러니까 네. 부모들이 아이들이 향수병을 앓지 않도록 기숙사 방을 가정집처럼 꾸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구조와 인테리어 업체 정보 등 관련 노하우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방을 어떻게 꾸밀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매트리스를 사주고요. 네. 고급 벽지, 맞춤형 침대 머리판, 맞춤형 커튼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춤 제작을 해주는데 그래서 694만 원에서 최대 우리 돈으로 1,389만 원까지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저도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선물로 대학 입학 선물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기숙사 이 방 분위기에 따라서 교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민 학생들 네. 아니면 그렇게 꾸미지 않은 학생들 같은 층에 있어도 절대 교류를 안 하는 경향이 나타난대요. 그래요? 그래서 몬테규와 오. 캐폴리카처럼 우리는 같은 층에 살아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함께 듣겠습니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one may change my whole life,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a way for us, like the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my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등이 이뤄지는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안과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위원장이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관세 여파 속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 상당수가 1년 6개월 만에 오늘부터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국 길거리 음식점으로서는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음식점이 있는데 이곳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태국의 째파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태국, 특히 방콕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라면 한 번쯤 그 명성을 들어보셨을 음식점입니다. 네네. 이곳은 길거리 음식점으로 시작한 곳인데 미슐랭 밥그루밍을 거쳐서 원스타를 받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팀 쿡이나 블랙핑크 등 유명 인사들도 찾는 맛집으로 한국의 유명 라면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태국에서 똠얌 라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15일 한 유명 유튜버의 트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독자 160만 명을 보유한 피치라는 유튜버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게살 오믈렛, 태국어로는 카이찌오를 먹고 네. 메뉴판에는 가격이 1,500바트, 한화 약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계산서에는 4,000바트, 한화 약 16만 원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게살 오믈렛은 게살과 계란을 넣어 튀긴 요리로 게살을 따로 발라 먹지 않아도 되고 속이 꽉 차 있어서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한테도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맛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가격이 그럼 바가지를 씌운 건가요? 네, 메뉴판에는 1,500바트였는데 네. 계산서에는 4,000바트였으니까 바가지나 사기로 느껴질 만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2024년 태국 회사원 평균 월급이 약 15,737바트로 한화 약 68만 원 정도입니다. 4,000바트면 태국 회사원 평균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SNS 내용이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네. 16시간 만에 9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됐고 결국 태국 상무부까지 나서서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개인의 불만으로 끝났을 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국가적 이슈가 된 겁니다. 아, 그런데 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뜻밖의 해명이 나오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일 유튜버 피치와 함께 식사한 단골 손님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 건데요. 예. 4,000바트짜리 게살 오믈렛은 제파이 셰프가 오랜 단골이나 VVIP 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비밀 메뉴였다고 밝힌 겁니다. 아. 셰프가 단골 고객을 알아보면 별도 요청 없이 최상급 재료를 따로 준비해서 특별 요리를 마련해주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오믈렛이잖아요, 이게. 근데 오믈렛이 16만 원이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그럴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가격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게 태국의 일반적인 길거리 음식이 30에서 100바트,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는 1,200원에서 4,000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그렇죠. 4,000바트는 정말 높은 가격이죠. 네네. 하지만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80에 가까운 제파이 셰프가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희소성, 네. 최상급 게살이라는 재료의 가치, 실제로 이 음식점에 게살을 공급하는 업자가 자신의 SNS에 자신이 공급했던 게살 가격이 너무 높아 네. 제파이 게살 오믈렛이 그리 비싸졌으므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본인을 탓해달라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슐린 스타 셰프가 직접 만든 게살 오믈렛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파이는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저렴하지만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노력해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논란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직까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제파이 측이 잘못했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태국 상무부는 제파이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메뉴 가격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어겼다는 거죠. 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최고액인 1만 바트가 아닌 2천 바트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이는 당국이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파이는 모든 메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밀 메뉴는 명확히 표기된 프리미엄 메뉴로 표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뉴판에 이제 고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여전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논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파이의 VVIP 메뉴는 장인과 단골 사이의 개인적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었습니다. 네. 고객이 셰프에게 믿고 맡기면 최고의 재료와 요리로 보답하는 비공식적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제파이가 더욱 유명해져서 고객층이 동네 단골에서 세계 각지의 관광객으로 확장된 만큼 그동안 유지했던 비밀 메뉴 방식과 같은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장인 정신을 훼손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소비자들은 누구나 신뢰할 만한 투명한 정보를 원하고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인 만큼 태국 요식업계와 길거리 음식점도 위생뿐만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에도 더욱 신경 쓰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미국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 지역에 이지스구 쪽함, 상륙 수송함 등 엄청난 규모의 군사 자산을 배치하면서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 베네수엘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구체적인 상황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해 주시죠. 네, 배치가 확정된 미국 군함들. 네. 우선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 세 척이 이제 배치가 됐고요. 네. 또 유도 미사일 순양함 USS 레이크 이리함, 또 강습 상륙함 USS 이오지마, 연안 전투함 USS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등이 꼽힙니다. 이 중 다수가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을 했고, 네. 또 지난 8월 29일에는 순양함 USS 레이크 이리함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서 네. 카리브해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 밖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포트 뉴스호가 배치됐고, 또 뭐 P8 포세이돈 초계기가 여러 대, 또 해군 및 해병대원 4,500명 이상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배치되고 네. 있는 건데 이런 적이 있었나요? 매우 이전에? 이례적인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네.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대규모로 군사 행동을 한 게 앞서 말씀하신 1989년 파나마 침공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은 군사 자산이 카리브해 지역에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당시에 미국 정부, 그때는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는 예,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가 마약 밀배 자들을 지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독재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력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침공을 했었죠. 그때도 물론 그때 수준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투입이 됐는데, 물론 이번에는 아직 뭐 군사 작전이 본격화된 거는 아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현 수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과 규모가 배치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최고봉이라고 하면 이지스함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지스함은 뭐 가장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진 그 해군 함정 중 하나의 해군 함정으로 꼽히죠. 고성등 대공 레이더, 또 100여 기의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어떤 목표물을 동시에 감지해서 그중 뭐 상당수를 타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강습 상륙함. 네. 이거는 이 함정의 목표는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적의 영토에 지상군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모양도 보면은 이렇게 딱 그 해안가에서 이렇게 그 문이 탁 열리면서 군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헬리콥터가 한 20여 대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최대 1,800명 정도의 해병대원을 해상에 투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만 듣고 있으면 베네수엘라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해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금 가장 뭐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는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이 미국에 이미 침략을 했고 약탈적인 침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네. 뭐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문제인데, 지난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도 있고 합법 이민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베네수엘라의 마약 조직 또는 갱단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제한적으로 지금 추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합법적이고 미국 시민이고 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뭐 이렇게 여기도 세금을 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네.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 마두로 대통령,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이제 마두로 체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에 상당하는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미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그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뭐 베네수엘라의 갱단인데요. 트렌데아라, 또 멕시코의 그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시날로아 카르텔 이런 데랑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네. 미국의 마약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약을 마두로 본인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언론들의 이번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맥락에서 이미 수개월 전에 네. 군에 어떤 군사 작전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으면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이제 뭐 미국에 침투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마두로와 그 공범들이 관여된 코카인 무려 30톤 정도의 코카인을 압수를 했고 네. 그중 약 7톤 정도가 마두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된 마약 중에는 미국인들의 목숨, 수많은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펜타닐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도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그리고 또 뭐 일부 마약 전문가들은 한때는 중남미에서 콜롬비아가 마약에 아주 유명했죠. 집중적인 네. 예, 중심지로 꼽혔는데 네. 그 콜롬비아에서 많이 이제 마약이 줄어들게 되고 뭐 강력하게 단속도 하기도 해서 이 콜롬비아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됐던 그 마약들이 베네수엘라로 옮겨와서 그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일기 행정부 말이었던 2020년에 네. 이 마두로 대통령이 그 마약 카르텔 중에 하나의 태양의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약왕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현재도 그 기소 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온다 그러면 그 기소 사실에 의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난 7월에도 같은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태양의 카르텔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고 과연 진짜 마두로가 맞느냐 이거를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게 네, 네. 근데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태양의 카르텔 이렇게 하면은 이 리더 그러면 마두로를 포함해서 3명이 이제 그 리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위키피디아에도 이 내용 콘텐츠에는 일부 가짜 뉴스와 가짜 팩트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 문구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미국 또 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국가의 정부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네. 이 조직을 마두로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은 실체가 없다라고 주장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떤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느 수준까지 갈까요? 뭐 진짜 파나마 그때처럼 네. 베네수엘라를 뭐 침략할 수도 있는. 여기에 연습할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 분석은 네.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현재 상황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무력 사용보다는 위협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평상시에도 나는 전쟁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죠. 얻어내려고 하는 쪽을 선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다수인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9월 1일자로 보도한 내용 중에는 네. 이번 해군 작전에 관여된 사람 소식통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에 이번 지금 미군과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작전의 목표는 마두로의 체포와 또 그의 제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100%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거하려면은 뭐 일제로 군사작전을 현지에 들어가서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떤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협상용이라든지 네. 정말로 마약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봉쇄 선에 그칠 수도 있고
또 지난 6월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그렇죠. 타격했던 것처럼 네네. 군함이라든지 뭐 핵 추진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쏴서 네. 베네수엘라 군사시설이라든지 또 마약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는 지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옵션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파나마 침공 때처럼 병력을 직접 투입해서 마두로를 체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을 택하려는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쉽지는 네. 않은데 이제 이 트럼프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마두로의 제거이냐, 네네. 아니면은 뭐 다른 목표냐라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진짜 마약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에 따라서 그 어떤 택할 군사 옵션들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사력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엄청나죠. 베네수엘라, 그렇죠. 미국. 베네수엘라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베네수엘라는 뭐 좀 군함을 전진 배치하겠다, 그리고 45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한테 중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뭐 특히 정규군이 약 지금 11만 명에다가 예비군이 45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많이 과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군사력은 뭐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공군력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좀 강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러시아제 수호의 그 전투기들, 최신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고 약 40여 기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물론 공중 급유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무슨 뭐 함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무기 수준들은 뭐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목적을 알아야 할 텐데 뭐 마약 근절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1위 국가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노려서 뭐 그 나라를 사겠다는 둥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죠.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원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뭐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의도를 나타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2019년에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반정부 시기가 심각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계속 이제 부정부패로 정권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극심했을 때 네. 후안 과이도라고 해서 그때 상원 의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반마두로 군부 인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쿠 지원을 당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네. 과이도는 현재 미국으로 망명했고요. 또 2020년에는 그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이었으니까 네. 그때 트럼프라고 직접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아마 과이도와 트럼프가 뭐 마쿠에서 그런 교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2023년, 그러니까 대선전이 본격화되기 좀 전에 네. 그 연설에서 자신이 1기 행정부가 마무리되던 그 시절에 베네수엘라는 이미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했다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석유 자원들은 우리 차지가 됐었을 것이고 미국 국민 곳곳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래서 당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가 트럼프가 이거 봐라,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거는 석유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했다. 아, 네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4월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미국의 사설 보안 회사, 용병 회사라고 하죠. 이 용병 회사 중에 실버코프 US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소속된
투입된 용병들이 베네수엘라에 직접 침투해가지고 네.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뭐 AP통신이라든지 여러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 작전을 위해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과 접촉을 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드러난 적도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은가요? 베네수엘라에? 예, 원유가? 3천억 배럴 이상이 아. 지금 묻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원유 매장량이 2,900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더 많네요. 더 베네수엘라가. 많습니다. 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7%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한때 베네수엘라가 막 원유 위에 떠 있는 나라다. 또 물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싼 국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오랜 정치적 경제적 혼란 이런 것도 없고 미국도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뭐 대규모 개발을 잘 못하는 정전을 거죠. 네. 뭐 빈번하잖아요. 맞아요. 국민들도 네. 너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전형적인 자원의 저주에 처한 그러네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사태에 러시아나 중국이 뭐 지원을 한다든지 개입할 네. 가능성까지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워낙 러시아와 중국과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정권 차베스 때부터 이어져 온 그렇죠. 이 베네수엘라의 정부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네. 그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은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이고 또 군사 파트너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무기는 러시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도 만났다시피 가능하면 이제 트럼프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가져가서 본인이 원하는 걸 지금 얻어내기 위해서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까지. 베네수엘라까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는 2023년부터 이 두 나라가 전천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이 중국이 뭐 베네수엘라, 헝가리, 벨라루스 등 아주 극소수 국가들하고만 맺은 아주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인데 네.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때문에 맺고 있는 거고. 네. 또 뭐 많은 채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개입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런 사태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직전까지 상태가 될 때 중국이 워낙 베네수엘라하고 가까우니까 적극적인 협상 중재국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